살아오시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이제는 끝난 사람이라고, 시대에 뒤처진 존재라고, 더는 쓸모가 없다고 말하듯 비웃는 순간 말입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아도, 오히려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릴지라도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위로 찬바람이 스며들듯 마음속 어딘가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세월이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시선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인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지켜보았습니다. 권력을 쥐었던 이가 하루아침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도 보았고, 가난과 무명 속에 묵묵히 살아가던 이가 오히려 노년의 빛을 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부의 평가가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모욕과 경멸을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어떤 태도로 서 있었는가가 그들의 인생 후반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제는 한물 같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지 소리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주의 질서를 오래도록 관찰해 왔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인간의 삶도 자연의 순환을 닮아 있습니다. 가을의 나무는 여름처럼 푸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의 나무가 초라합니까? 아닙니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며 오히려 가장 찬란한 색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소리 없이 깊고 화려하지 않아도 숭고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품격을 말할 때 말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모욕을 당해도 함부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품격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조롱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외부의 평가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과와 직함, 재산과 지위가 우리의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이름표는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직함은 사라지고 역할은 줄어들고 사람들의 부름도 잦아듭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나를 증명해 줄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삶,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산은 자신이 높다는 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바다는 자신이 깊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연스레 고개를 숙입니다. 품격은 소리 없이 드러나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쓸모없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는 아직도 유용성과 생산성으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은 생산의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시간입니다. 꽃이 열매를 맺은 뒤에도 향기를 남기듯 인간도 성취 이후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온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입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전 회장이 은퇴 후 모임에서 젊은 사업객에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저는 그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바위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품격은 반박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억지로 위로 솟구치려는 물은 금세 흩어집니다. 우리가 모욕에 즉각 반응하고 억울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기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웃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섭니다. 상대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적은 말로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빛 하나, 미소 하나가 긴 변명보다 강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증명의 무대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을 내려놓고 자신과의 대화를 깊게 할 때 내면은 더욱 맑아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가만히 뒤 있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 앞에서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물 같다고 말할 때 나는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목소리로 답할 것인가? 아니면 표정으로 답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조용한 미소는 높은 산 위의 구름처럼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지만 그 존재는 분명합니다. 삶의 황혼은 쇠퇴가 아니라 숙성입니다. 포도가 익어 와인이 되듯 세월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비웃을 때 그 사람은 아직 덜 익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모욕은 우리를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젊은이의 짧은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걸어온 수십 년의 시간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세월은 겉모습을 바꿀지 몰라도 내면의 깊이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을 얕보는 순간 그 자리는 시험대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의 미소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격의 완성입니다. 마치 해가 질 때 하늘이 가장 붉게 타오르듯 인생의 후반은 소리 없이 가장 깊은 빛을 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모욕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욱 단단해질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의 내면 구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욕 앞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더욱 단단해질지는 결국 마음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해 왔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며 어떤 이는 오히려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 차이는 자존감의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겉으로는 흔들려도 속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해 세워졌다면 타인의 말은 곧바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스스로의 성찰과 수용에서 자라났다면 남의 평가는 단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장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비웃음을 들으며 재판정에 섰습니다. 결국 그는 독배를 마셨지만 그가 남긴 태도는 세기를 넘어 빛을 냅니다. 그는 끝까지 격분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무지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침착함은 지금까지도 인간 존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질 만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나의 의지는 부러뜨릴 수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부는 우리의 몸과 환경을 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 상처가 되는 것은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 자유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선택하는 권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단지 그 사람의 생각으로 흘려보내거나 이 선택이 곧 당신의 내면을 결정합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이 진리를 자주 발견합니다. 겨울의 들판을 보십시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어도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한물 같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겨울의 평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이 여전히 숨 쉬고 있다면 그 평가는 계절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열등감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장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모욕을 듣고 나는 끝났다고 결론 짓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배울 것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은 새로운 성숙의 출발점이 됩니다. 열등감은 씨앗과 같습니다. 썩게 둘 것인지 싹트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비교가 더욱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고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타인의 속도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려 합니다. 젊은 세대의 말투와 기술, 유행을 기준 삼아 자신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산은 강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하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존재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수용은 마음을 적십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깊은 호수는 표면이 잔잔합니다.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곧 다시 고요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얕은 웅덩이는 작은 충격에도 진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면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말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파문을 남길 뿐, 곧 사라집니다. 깊이를 만드는 것은 세월 그 자체가 아니라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침묵하면 약해 보인다고. 그러나 진정한 약함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고 분노로 맞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로 답하는 순간 우리는 무대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거기에는 경쟁도 증명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확신만이 남습니다. 제가 여러 도시를 다니며 만난 노년의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소박하지만 눈빛이 맑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았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실패도 실수도 부족함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조롱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언어로 자신을 정의할 것인가? 타인의 조롱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찰인가?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를 참고는 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걸어갈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욕을 들었을 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표정과 닮은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성호 씨는 올해 69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함에 찍힌 직함은 그에게 자부심이었고 거래처의 전화는 하루를 채워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한 뒤 그의 이름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술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제 좀 쉬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감각은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잖아요. 한물 가셨죠 뭐.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성호 씨의 손에 들린 잔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 가장자리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라고 답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단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말려 있었고 입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끝난 사람인가? 다음 날 그는 아내 김영자 씨와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 씨는 66으로 남편보다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어제 후배를 만났는데 내가 한물 같다더군. 영자 씨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과장된 위로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물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물을 다 보지 못한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여전히 묵직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겨울을 지나 막 새순이 올라오는 난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난초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그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직함과 역할은 바뀌었지만 살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동네 공원에서 친구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정호 씨는 72로 몇 년 전부터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요즘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정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쓸모를 찾으려 해서 그래. 우리는 이제 쓸모를 증명할 나이가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나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성호 씨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정호 씨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정호 씨는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 깊게 잡혔지만 그 주름은 피로가 아니라 여유처럼 보였습니다. 몸짓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쉬어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정호 씨는 이미 외부의 평가와 자신을 분리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조롱이 그의 중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죠 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괜히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집에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눈빛은 빠르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네가 필요하지.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방어도 반박도 없는 그 말은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그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는 외부의 평가를 자신의 정체성과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찰이 조금씩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빛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읽습니다. 모욕을 들은 직후의 눈빛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지 아니면 금세 잔잔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호 씨의 눈빛은 처음에는 파문이 일었지만 곧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타인의 말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었고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끝난 사람이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까지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호수 전체에 퍼지듯 그의 침묵은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얕보았을 때 조용한 미소로 답하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몇 가지 단순하지만 깊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반응을 늦추는 연습입니다. 모욕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본능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3번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호흡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간단한 도구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나무가 바로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줄기가 한순간에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호흡은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그 짧은 틈이 곧 자유입니다. 그 틈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것인지, 미소 지을 것인지. 둘째는 자신의 역사를 매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과거를 떠올리며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거는 증명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자신이 지나온 길을 적어보십시오. 실패도, 성공도, 눈물도, 기쁨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글로 적는 순간, 그것은 흐릿한 기억이 아니라 분명한 발자취가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쓸모없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당신의 수십 년을 지우지 못합니다. 당신의 역사는 타인의 언어보다 훨씬 길고 깊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는 비교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젊은 세대의 속도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계절은 서로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봄이 여름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을이 겨울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 계절은 자기 몫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계절을 살고 있다. 이 한 문장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넷째는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가까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의 조롱이 반복된다면 그와의 거리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전화를 덜 받고 모임을 줄이고 마음을 덜 열면 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도 독이 든 물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점점 외부의 언어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존감은 큰 사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형성됩니다. 오늘 한 번 참은 침묵, 오늘 한 번 지켜낸 미소가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인색해집니다. 옷을 사는 것도, 음식을 즐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아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초라하게 대하는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하루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마음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이제는 끝났다고 말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긴 강을 건너왔습니다. 강은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숙성입니다. 겉모습은 변해도 내면의 향기는 짙어집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명함도 재산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대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조용한 미소는 세상에 남기는 가장 고요한 흔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느려진 몸짓, 그러나 여전히 숨쉬는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빛은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온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시간을 지우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충분히 견뎌냈고, 충분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이 저물어 또 다른 평온으로 건너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닙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고요입니다. 조롱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순간들, 분노 대신 미소를 택했던 날들, 그 기억이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마치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처럼 삶의 끝자락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을 얕본다면 부드럽게 웃으십시오. 그 미소는 약함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